우크라이나 전에는 김정은이가 군인들을 갖다가 보내는데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이란 이야기입니까? 어떤 그 군복을 입었습니까? 그 혹시 그 사진이 있으면 좀 찾아봐 주세요. 그 탱크가 그 러시아 탱크가 북한 군들 버려놓고 도망가는 뭐 동영상 같은 거 아까 펜앤마이크 할 때 있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북한은 인민군이 그 지금 갔단 말이에요. 인민군들이 뭘 입었습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저도 그거 있었는데 전투방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식표라고 하나 그거 목에다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총 맞아서 죽거나 그러면은 그다음 백골이 돼 버리면은 저게 누구냐 그래서 인식표 딱 찾아보면 아 정혁진이구나 그거 찾을 수 있게. 그런데 북한군은 신분증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신분증이 무슨 신분증이었다는 겁니까? 신분증 딱 보면은 브라티아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야. 아쿠티아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야. 왜냐? 아쿠티아, 브라티아 이게 저도 처음 알아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사는 민족들인데 뭐 몽고계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북한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러시아 군복 입고 러시아 무기 받아가지고 위조 신분증을 갖다가 그 들고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그 딱 시체를 보면 저거 보세요. 저게 러시아 전차인데 저 그 지금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저 사람들이 저게 누구냐면 다 북한 인민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베트남 갔을 때처럼 독자적으로 저게 작전을 갖다 수행하는 겁니까? 인민군들은 단돈 2,000달러, 월급 2,000불에 팔려가지고 목숨 걸고 팔려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전쟁에서 총알바지하는 그러한 그 용병에 불과하지 저거는 파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게 무슨 파병입니까? 저게 용병이지. 용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 주고 군대를 갔다가 사는 게 그게 용병인 거지. 그런데 용병들은요 월급이나마 자기 그 뭐야 주머니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용병들은 또 목숨값이니까 다른 경우보다 월급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그 목숨 걸고 잘 싸워가지고 살아남으면 그럼 이 돈 한몫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 이럴 수나 있지. 그런데 북한군이 1인당 2,000달러인데 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달러잖아요. 2천만 달러. 그러면 2천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뭐 넉넉 잡고 한 250억, 뭐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겠죠. 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개꿀인 거예요. 개꿀. 야, 저 인민들 그 10,000명 파병, 12,000명 파병했다고 그랬는데 폭풍 군단의 여단 병력이 3,000명인데 4개 여단 보냈댔으니까 12,000명을 갖다가 안 매겨도 돼.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 어땠습니까? 시골에서 저희 때는요 식모라고 있었어요. 식모가 뭐냐면 시골에 있는 여자아이들 뭐 15살 뭐 그 정도 되는 애들을 그냥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입 하나 던다. 얘는 밥 안 먹여도 되니까 시골에 저희 서울에 그 부잣집에 가면 거기서 밥은 먹여줄 테니까 월급도 없이 그냥 밥 얻어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주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 식모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저 그 인민 저기 뭐야 그 부대들 그 젊은 청년들인데 좀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불 갖다가 12,000개 덜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쟤네들 통해 가지고 1인당 2,000달러씩 꼬박꼬박 그 내 통장에 꽂히니까 한 달이면은 2천만 불이 되고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한 달이면요 그 12 곱하기 2니까 그 2,400만 불이 꽂혀요. 한 달이면.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은 그 3억 불이 꽂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저기 그 가면 러시아에서 밥은 먹여주겠지. 일단은 그 생각을 갖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청년들 그 최소한 12,000명 이미 한 12,000명 갔다라고 하고 기사에 따라서는 3만 명 심지어 8만 명까지도 파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벌써 사망자가 나왔대잖아요.
벌써 첫 번째 교전에서 40명인가가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망한 병력들 뭐 푸틴이 또 채워달라고 할 테니까 이게 뭐가 뭐랑 비슷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몽골이나 이런 데 이렇게 침략 받았을 때 그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조선 처녀들 요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처녀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환양녀라고 했잖아요. 야,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조공 바치라고 할 때 그 조선에서 고려에서 말 갖다 바쳐라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야, 이제 21세기 2024년 대명천지에 러시아에다가 젊은 청년들을 그 군인, 그게 군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알바지지. 총알바지로 갖다 바치는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북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21세기의 첫 번째 국가 간의 전면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21세기에 그 굉장히 여러 번 있었지만 국가 대 국가가 총력전으로 전면전 벌인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디지털 첨단 기술이 실전에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첫 번째 전쟁이다. 그런데 이 디지털 첨단 기술이 대표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드론이에요. 드론. 그 PD님 그거 FPV라고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1인칭 드론 전술인데 드론 관련한 거. 저걸 뭐라고 하냐면 저 드론을 뭐라고 하냐면 FPV인데 First Person View 해가지고 1인칭의 관점. 그 Person View니까 관점 아니겠습니까? First 1인칭. 이게 1인칭 드론 전술인데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이 가미가제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일본이 이제 막바지 딱 거기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다.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공군 조종사로 딱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연료를 주지 않고 가는 연료만큼만 주고 거기에다 폭탄을 싣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로 그냥 그 군함 때리고 그냥 자폭하라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신풍 가미가제였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드론이 된 거예요. 드론이. 그러니까 드론이 탱크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여기에다가 그 드론이 가가지고 자폭을 갖다가 하는데 이 드론이 자폭한 건 맞죠. 가미가제에서 비행기가 자폭하는 거랑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론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 뭐가 됐느냐. 그 전자 오락 게임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드론 가지고 카메라가 달린 드론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여기 탱크 있네 여기에다가 자폭시킬까 그러면 그냥 터뜨리면 되는 거고 저기 사람 있네 여기에다가 총 쏠까 그러면 총 쏘면 되는 거고 여기 건물인데 여기 이제 군사들이 한 100명 정도 몰려 있네 그럼 여기를 갖다 때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이 드론이요.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한대요. 몇십만 원밖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중국제 드론을 갖다가 아마존인가 어딘가에서 대량 구입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금만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폭탄 싣고 그러면은 이게 FPV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FPV를 뭐라고 그러느냐? 약자의 무기라고 그래. 약자.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 진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 갖다가 쏘는 걸 갖다가 아이언돔으로 이스라엘에서 요격을 갖다 딱딱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격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놓치는 게 뭐냐? 그게 드론이에요. 미사일 한 방에 얼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방산 사업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뭘 하냐면 미사일 뚜껑을 만드는 일을 갖다가 해요.
미사일 이렇게 있으면 거기 껍데기를 갖다가 걔네 회사에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구경해봤더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미사일 껍데기가 3천만 원이래 하나에. 그래서 야 비싸긴 비싸구나. 그러면 껍데기가 3천만 원이면은 미사일 그건 얼마겠습니까? 10배면 3억이고요. 한 30배면 10억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딱 쏘는데 아이언돔이 그건 다 요격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드론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아이언돔이 오히려 더 찾아내기 막아내기가 더 어려운 그런 거다. 지금 전쟁이 이런 식으로 딱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그 가난하고 고립된 조직에 유용한 약자의 무기다. 그 돈도 얼마 안 되지만 하지만 이게 21세기 전쟁에 있어서는 핵심 병기로 떠오른다.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론에 누가 속수무책이냐. 북한 사람들은 북한 병사들은요 여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지금 전쟁이 이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나 국정원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기분이 굉장히 싸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북한에서 지금 뭘 보내고 있습니까? 오물풍선을 갖다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공에 남한 상공에 대한민국 상공에 오물풍선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처음엔 그냥 풍선이었어요. 그 다음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GPS 같은 그런 장치 딱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적정한 때 여기에다가 터뜨리자 해가지고 지금 저는 북한이 시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풍선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공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드론이 만약에 서울 상공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익을 떠나가지고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방부나 국정원의 핵심적인 그 엘리트들은 어딜 가야 되느냐? 우크라이나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야 실전에서 드론이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은 갖다가 터지면 뭐 그냥 다 끝장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핵만큼 무서운 게 뭐다? 제가 봤을 때 드론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국방부에 있었고 제가 또 방위산업학회 또 회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산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이야기 쭉 들어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핵무기 만드는 기술. 두 번째가 뭐냐? 미사일 만드는 기술. 미사일 만드는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미사일 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사일이 쏴질 때 반동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제가 M16 할 때 총 탕 쏘면 이렇게 되고 또 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미사일 쏠 때 그 반동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걸 갖다가 잡아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해커들은요 북한 해커가 먹어준대요. 북한 해커들이 세계의 탑10 안에 드는 해커들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북한 사람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해킹해가지고 뭐 이렇게 블록체인 같은 거 해킹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북한 통치자금으로 쓰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북한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북한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어디를 갔느냐? 김일성대 철학과에 갔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철학과 가가지고 뭐 공자왈, 맹자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헤겔이 어떻고 그런 거 공부한 게 아니고 김일성대학 철학과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쉽게 팜플렛을 쓴 다음에 그거를 남쪽에 있는 그 NL 동지들한테 단파로 쏴주는 일들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머리 좋은 애들이 북한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김일성대 철학과 가가지고 사상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은요. 북한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그 애들이 어디를 가느냐? 김책공대 가가지고 해킹 연습한대요. 해커를 갖다가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 뭐 유학도 보낸데나 뭐 이렇게 뭐 딱 해가지고 그냥 뭐 신분 위장한 것 해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실전도 한번 해보게 하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론 정도 만드는 거는 북한도 뭐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북한 뭐 우습게 보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북한이 그 다음에 북한의 자원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이 자원을 갖다가 한 군데다가 쫙 모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김정은은 뭘 만들었느냐? 제가 보다 진짜 웃겨가지고 근데 웃을 일은 아닌데 북한의 연구원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연구원이 만들어졌습니까? 대적연구원이라고 한 게 만들어졌대요. 대적연구원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북한에 통일전선부가 있어가지고 대남 공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름이라도 통일전선부, 통일해야 된다. 왜 통일입니까? 북한이 50년대, 60년대엔 자신이 있었거든. 그때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굶주린 인민들이 통일돼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를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주창을 했던 건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제는 통일한다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되는 것밖에는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단어가 없는 단어가 몇 개가 생겼어요. 첫 번째가 통일, 두 번째가 동족, 세 번째가 화해. 심지어 삼천리 금수강산 할 때 그 삼천리란 말도 그 북한은 이제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갖다 주창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 누굽니까? 그게 임종석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라고 그 임종석 뭐 동지인지 뭐 실장인지가 김정은 동지가 말씀하신 적대적은 빼고 두 국가론에 발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이전에는 통일전선부 산하에 조국통일연구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통일연구원이 있는데 북한은 조국통일연구원이 있는 겁니다. 좀 느낌이 이상하네. 조국통일연구원. 그러면 이제 조국통일연구원인데 이 조국통일연구원을요. 북한에서는 이름을 바꿨대요. 뭘로 이름을 바꿨느냐? 대적연구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적이다. 어떤 적이다? 제1의 주적이다. 그러니까 대적은 그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포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국이란 이야기예요. 적국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멸해야 된다. 어떻게 선멸할 것이냐? 그거를 연구하는 게 대적연구원인데 이 대적연구원이 직전까지는 뭐였다? 조국통일연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포고 통일을 해야 될 대상에서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대적으로 딱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북한을 몰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붕괴는 멀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일이 뭐다? 러시아에다가 그 북한의 젊은이들을 파병이 아니죠. 용병으로 팔아먹은 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북한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미 12,000명 갔어요. 이미 12,000명 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살아 돌아오면은 뭐 6,000명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파병했을 때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파병했던 인원이 연 인원으로 다 합치면 34만 6,300명 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34만 명. 그러면 북한도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파병을 갖다가 늘리고 그러면은 뭐 8만 명까지 늘릴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있던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만 살아 돌아와도 어떻게 됩니까? 4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갖다가 보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나폴레옹 전쟁할 때 러시아 젊은이들이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단 말이죠. 야, 서유럽은 프랑스나 막 이런 나라들은 저렇게 이제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겪으니까 러시아가 그냥 들썩들썩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혁명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온 그 북한 군인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갔을 때는 그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 갔다 온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더 그럴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더러운 전쟁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겠습니까? 북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우르르 집단적으로 탈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뭘 보낸다라고 합니까? 그 저격병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러시아에 용병으로 팔려간 북한군이 눈치 딱 보다가 나는 저기 북한으로 가기 싫어. 나는 그냥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투항하면 그런 사람들 등 뒤에서 총을 쏜 저격병까지도 북한 군인들이 보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집단적으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투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은요.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북한군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투항을 했을 때 그때 그 투항한 북한 군인들이 이제 전쟁 포로가 되겠죠.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북한으로 보낼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상당수가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 받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체제 불안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김정은이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북한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청구서가 돼서 부메랑으로 김정은에게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개죽음 당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그다음에 많은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투항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쭉 돌아와 가지고 진짜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